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홍종입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세계 경제 전망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전망 발표를 하고 봄에 또 이제 업데이트해서 발표해서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기자 간담회는 이렇게 여기 나와 계신 현장에 나와 계신 기자분들과 대면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브리핑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한 지 벌써 한 2년이 넘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많은 다양한 방역 조치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백신 접종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방역 조치는 조심스럽게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억눌려 있던 일상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민간 주도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팬데믹 초기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보급 이후에 일상 회복의 길을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을 지난달에 인도를 가서 유럽의 학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거기는 뭐 다 실내에서도 다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근무할 때도 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그럼 도대체 마스크는 언제 쓰느냐 그랬더니 마스크를 써야 되는 데는 이제 밀폐된 공간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막 샤우팅이 있거나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 같이 그 안에서 응원을 하고 해서 크게 소리를 치고 하는 이런 경우에서만 마스크를 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완화된 기조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이 나라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점차 상황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국경이 점차 열리면서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 무역도 회복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비관적인 대외 경제 환경이 굉장히 상당히 여전히 또 대단히 불확실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경기 회복의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잠재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부각되고 있고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역 봉쇄가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전쟁이 가져온 이동 제한과 상호 제재의 공급 충격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통해서 장기화하면서 또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지체,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인플레이션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국의 통화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물가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현상이 여러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8%가 넘는 CPI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8%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죠. 이런 경우에 이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 예고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팬데믹, 전쟁 등 경제 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공급 충격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 긴축의 경로, 즉 조정 시기와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크게 남아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이 수요 부분과 공급 부분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각국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수요를 조절하는 그런 정책과 그다음에 공급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한 공급 측면의 충격 또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이 자리에서 올해 세계 성장의 키워드로 글로벌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은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축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에 막대한 정부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국제 공조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또한 관련 리스크가 상당함을 상기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 공조의 불협화음에 기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세계 경제의 화석 연료 의존이 쉽사리 벗어나기 참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전환과 관련한 리스크가 적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KF 2022년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 2022년에 3.5% 성장하는 데 이어서 내년에는 3.6%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 4.6%에 비해서 1.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공급적 충격이 기존의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주요국의 정책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 경제 성장의 키워드를 저희는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정책 전환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화 정책, 두 번째는 지정학적 충돌, 세 번째는 방역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먼저 통화 정책 관련해서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팬데믹 기간에 시장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강도로 일어나고 있고 이 중 수요 견인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통화 긴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급 충격이 지속되고 있어서 향후의 통화 긴축의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고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 미국과 일본과 또 유럽과 모두 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유럽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고 그밖에 공급망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인가인데 제가 지난달에 인도에서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 러시아 학자들이 한 얘기가 군사 작전은 1990년 이후에 새롭게 진행되어 온 어떤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러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러시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결국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낀 것은 이 전쟁이 오래 가겠구나. 기나긴 어떤 회복 과정 또는 복원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요. 이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공급망의 문제도 계속 장기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문제인데요. 팬데믹 방역 정책 관련해서는 이 정책 경로상의 문제가 전환 경로상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경험을 볼 때 코로나 확산 지역 전면 봉쇄 등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팬데믹을 종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방역 완화로의 기조 전환이 요구되는데 여러 가지 그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요. 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경험했듯이 지역 봉쇄의 반복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방역 정책 기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또다시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살고 있고요. 이러한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외 경제 환경에서 경제 외적인 문제, 특히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바로 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경제안보 전략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전략실에 3개의 팀을 두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연구를 선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도 마찬가지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제안보는요, 기본적으로 안보 이슈입니다. 안보 이슈고 경제와 관련된 안보 이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다른 학제적 연구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통합적인 통섭적인 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계경제 초불확실성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선제적이고 또 발빠른 대응을 위한 연구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안성배입니다.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전망 개관입니다. 올해 2022년 세계 경제는 3.5% 성장한 후 내년 2023년 3.6%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2년 경제 성장률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성장률 전망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제 미국이 3.3%, 그 다음에 그 유로 지역 2.8%, 일본 2.0%, 중국 5.1%, 인도 7.4%, 아세안 5개국 5.1%, 그 러시아 마이너스 9.5% 역성장이고요. 그다음 브라질 0.5%입니다.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그렇게 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1년 경제 성장률이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왼쪽의 숫자는 좀 높았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 후퇴가 있었고 그거의 기저 효과가 반영된 그런 영향입니다. 아세안 5개국의 2021년 성장이 3.4%로 좀 낮은데 이것은 이제 2021년 하반기 델타 변이에 의한 충격이 상당했던 것을 나타내고요. 이로부터 올해는 회복이 진행될 그런 전망입니다. 중국을 보시면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는 한 5.5% 내외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6% 중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비해서는 좀 대폭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이 성격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로부터 이제 내수형 경제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분, 교육 부분 등 작년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규제들이 좀 도입된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점진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경제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이번에 제시한 성장 전망치는 5.1%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는 좀 다소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최근 중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상하이 봉쇄 등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는 그런 영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었는데 이제 향후 개최 예정인 6월에 청두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연기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은 경제 제재 확대를 통해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그런 전망입니다. 2023년 전망치, 저 파란색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은 보시면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 팬데믹 이전의 장기 성장률로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올해보다 대체적으로 좀 낮은 그런 모습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기저 효과로 높은 숫자가 나타났던 것이고 올해는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좀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지난 그 숫자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올해의 효과가 조금 반감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장기 성장률로의 회귀랑 더불어서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이제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건 지난 11월에 발표했던 2022년 전망치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 파란색은 지난 11월에 발표했던 숫자이고요. 빨간색은 이번에 발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입니다. 2022년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녹색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작년 5월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작년 5월, 작년 11월, 올해 5월 이렇게 있고 이제 작년 11월과 올해 5월의 숫자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11월 4.6%에서 1.1%포인트 하향 조정한 3.5%로 전망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제 변화가 있었던 주요 요인은 이제 크게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제 지역별로 좀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지난 11월 발표치 3.8%에서 이번에 3.3%로 0.5%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로 지역은 4.6%에서 2.8%로 1.8%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 교란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3%에서 2.0%로 1.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개인 소비가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이제 긴급 경제 대책을 편성하면서 이제 긴급 대책 경제 대책이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추경과 좀 비슷한 그런 특별 대책인데 편성하면서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 크지를 않아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엔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5.5%에서 5.1%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의 시행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도를 보시면 이제 7.9%에서 7.4%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의 악화가 주요 문제입니다. 아세안 5개국은 5.2%에서 5.1%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내수 회복과 수출 확대가 예상되면서 팬데믹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외적 여건이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2.9%에서 마이너스 9.5%로 13.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쟁 중이라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한 신뢰할 만한 예측치를 내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일단 더욱 강화되고 이로 인해 그 뭐 성장률이 좀 저하될 그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라질은 1.5%에서 0.8%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원 수출국으로서의 수혜를 받을 것이긴 합니다만 통화 긴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속되고 있고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불안정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각 지역에 대한 이 내용은 저희가 뒤쪽에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표와 함께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지난 11월 발표에서 2022년 세계 경제 성장을 선진국의 정책 여력이 이끌고 갈 거다. 선진국의 정책, 글로벌 대전환과 관련한 그린 전환, 디지털 관련한 정책 집행이 예산 집행이 좀 이끌고 갈 거라고 지난 11월에 저희가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선진국의 단기적 성장 파트가 잠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관과 참고로 좀 보여드리면 그 전망 시점에 따른 주요 기관의 전망치 변화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2022년 전망치인데요. 저희가 빨간색은 이제 IMF의 전망치고 이제 파란색은 OECD의 전망치입니다. 이제 그 전망 발표 시점별 숫자의 변화이고요. 저희 그것은 이제 지난 회색으로 실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연중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 전망치가 대체로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2021년의 성장이 좀 덜 일어나면서 2022년의 기저 효과로 조금 상장을 더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이제 초반에 좀 반영이 됐었던 것이고요. 후반기에는 이제 그 오미크론의 영향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사실 OECD가 이제 3월에 사실 전망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포트의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존에 이제 전망 경로가 있다고 치면 그 전망 경로에서 한 1% 포인트 정도 조정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나 IMF의 전망치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요국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왼쪽엔 이제 선진국, 그래서 이제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의 성장률을 좀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을 나타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신흥국의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2020년에 이제 한 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전기 대비가 아니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니까 2020년 한 4분기까지 그 역성장을 기록을 하였는데, 이런 기저 효과들이 있어서 작년의 성장률들은 이제 좀 높은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작년 4분기까지 이런 분기 성장률이 팬데믹 이전의 성장률에 비하면 좀 높게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일본이 녹색 점선이고요. 오른쪽에 브라질이 이제 보라색 점선인데, 여기에 이제 4분기 성장률은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낮기는 한데, 이것이 이제 팬데믹 이전의 성장률 추세가 좀 원래 좀 낮은 데다가 2020년 4분기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입니다. 5월 14일 현재 이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5억 2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사망자도 1,165만 명을 넘어섭니다.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죠. 여기서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것이 이제 확진자, 일일 확진자의 이제 14일 이동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 막대는 일일 사망자입니다. 이게 지금 Y축이 그 10배 스케일로, 그러니까 그마다 10배씩 증가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제 뭐 최근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랑 그다음에 여기 인도, 그리고 이제 브라질 등에서 확진자가 다시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미크론 확산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미국, 그다음에 인도, 브라질 등에서 다시 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변이에 의한 뭐 어떤 새로운 것인지는 아직 좀 판단하기는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 그 통제를 많이 잘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의 영향이고, 아주 최근에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계 성장의 키워드와 리스크 요인입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보시면 이게 지난 키워드였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재작년 11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게 작년 5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가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제 제시한 키워드와 리스크 요인입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는 그 이제 불균등 회복과 차별적 정책 경로,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글로벌 대전환을 키워드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제시하는 키워드는 아까 원장님 모두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입니다. 글로벌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크게 세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충돌, 즉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출구를 좀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의 치명률이 이제 좀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백신 접종,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명률이 좀 감소하면서 주요국에서 이제 방역 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개별 정책의 전환기인 것들은 지금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얼마나 빠르게,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 경로의 초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의 리스크 요인은 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통화 정책 정성화의 경로와 속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병목으로 수급 불균형이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요층 요인도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팬데믹에 대응하는 완화적 통화 재정 정책,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기 보상 수요의 확대, 그리고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한 이제 대면 서비스 소비의 증가 등을 수요 측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통화 긴축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공급 충격이 그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급 충격과 수요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을 사실 잘 구분해서 이 그 긴축 통화 정책 긴축 속도를, 통화 정책 긴축은 이제 수요 측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서로를 잘 조절을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크게 정말 초불확실성으로 증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이제 부정적 공급 충격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훼손, 국제 금융 시장을 통한 전이 등 하방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빠르게 종전으로 이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제 관련 국가들의 입장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제 종전 방식에 대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서방 국가들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협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쟁의 배경에 대한 인식도 상호 간의 차이가 좀 크고, 그리고 종전 후 영토 조정 문제와 그리고 재건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도 서로 많이 다릅니다. 전쟁 중에 또 전쟁 후에도 경제 제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의 초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 회복기 방역 정책의 경로입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치료제 보급과 백신 접종률 상승에 힘입어서 감염병의 확산세가 방역 강도가 추세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팬데믹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국 등 높은 방역 강도를 유지하는 국가가 완화된 방역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는 경우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통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방역 완화로의 이행 시기가 늦춰지거나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큰 그런 상황입니다.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국제 금융 상품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있는데요. 사실 금리와 환율이 모두 그 미국의 통화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물가 상승 압력 속에 주요국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별로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주요국 국채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채권 시장의 강세 요인이었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고, 이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잠시 강세였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중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악화 등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국채 금리도 미국 국채 시장의 흐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는 합니다만 차별화될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거시 지표의 호조, 그러니까 이제 특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어 연준이 이제 고용보다는 이제는 물가 쪽에 좀 더 그 초점을 두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서 성장이 좀 동력이 훼손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일본은행은 이제 수익률 곡선 관리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완화적 기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일본 부분에서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제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올라와 있는 부분이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크게 상승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그 지표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 OECD 발표라서. 그리고 환율입니다. 강세를 보여한 미 달러화는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완만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물가로 인한 긴축적 통화 정책을 또 사용하고 있고, 이제 불확실성 확대가 있어서 달러가 전체적으로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이제 대화의 불확실성의 구조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인데요. 크게 이제 약세 요인과 강세 요인으로 나타날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차,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무역 수지 적자, 미 연준 통화 긴축의 가속화 등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원화의 또 강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이제 수출이 계속 현저하게 유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변동성은 계속 보일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서 공급 불확실성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원유 수요 증가 속도는 약간 둔화가 될 텐데, 이제 수요가 둔화되는 거에 비해서 공급 쪽에 문제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의 공급 차질 물량을 대체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오펙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일단 중동 지역에서의 이제 이 그 지정학적 문제들이 계속 뭐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미 이란 핵 협상 불확실성, 그다음에 리비아의 정정 불안, 사우디 UAE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등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셰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 팬데믹 이전에 저유가 시기에 미국 셰일 업계가 투자를 좀 많이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적극적인 증산을 계속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OECD 국가의 상업용 원유 재고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파란 띠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난 5년간, 이게 그 가로축이 이제 월입니다. 월 1월에서 12월까지고, 이제 지난 5년 동안 각 연도의 이제 유가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했는지 이렇게 띠로 지금 나타낸 것인데요. 왼쪽 아래 이제 빨간 선이 올해 1월, 2월의 원유 재고입니다. 지난 5년간에 비하면 원유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국 경제 전망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뭐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프 몇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수급 불균형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긴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그러니까 기존의 전망치에 비해서 좀 둔화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 팬데믹 이적 수준에 근접하는 고용 수지 지표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이제 경제 활동 참가 비율이나 고용률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담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소매 판매 지수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굉장히 성장률이 이제 높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통화 긴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특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회복지 법안,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물적 투자 계획이 있고 이제 인적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인적 투자 계획에 해당하는 이제 그 사회복지 법안의 상원 통과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2023년 예산과 지원 조달 계획을 지금 제출하였는데, 일단 그 상원 통과가 어려진 이유는 대규모 재정 지출에 따른 연방 정부의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어서 이제 좀 어렵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제 증세 계획을 좀 같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그다음에 연소득 상위 0.01%에 속하는 개인의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제 에너지 수급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상당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2.8%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그리고 난민 수용을 위한 EU 회원국의 자금 지원 등의 재정을 소요할 전망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EU 이사회에서는 이제 4월에 유럽 경제금융 부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전략
라는 것을 좀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직접 지원과 난민 수용을 위한 어떤 이런 재정 지원 패키지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유럽 주요국의 재정 부채 비중이 있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사실 여기에 조금 더 조정을 이제 같이 해갈 예정이었습니다만 뭐 이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것이 아마 조금 미뤄질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입니다. 일본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게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소비자 물가 성장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아직 2%를 가지 못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만 그 이제 생산자 물가 여기서는 이제 기업 물가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전가가 보통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 뭐 소비가 뭐 충분히 회복되고 있지를 않고 그래서 기업의 이제 어떤 바게닝 파워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이 생산 비용을 그러니까 생산 물가 상승 부분을 다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 물가로의 전가가 좀 천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완화적 통화 기조도 조금 좀 더 지속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봉쇄로 경제 정상화가 지연될 그런 전망입니다. 정부의 5.5%에 비해서 저희가 좀 낮은 5.1%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코로나 확산 지역을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뭐 GDP 측면에서 소비 측면에서 뭐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막 올라갔을 때가 처음에 우한 지역과 이제 그 당시 전국에서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전 상해 등에서 이제 증가한 그 이 부분에 이제 그 경제가 집중된 부분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환경을 보면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중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도입니다. 이제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대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7.4% 성장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한편 이제 재정 축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생명보험공사의 이제 그 기업 공개를 통해서 어떤 그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인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상당한 수준의 그 코로나 시기에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뭐 대러 제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 중앙은행 고금리 정책 등이 지속이 되면서 마이너스 9.5% 역성장할 전망입니다. 기준금리가 아주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였고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수출이 조금 좋아진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처음에 되었었는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확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요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재와 이제 수요 자체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적 격차, 국제 유가의 가격 격차가 좀 확대되고는 있는데 이제 러시아 제재가 이제 완전하게 시행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은 뭐 어느 정도 뭐 계속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이제 농업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브라질의 이제 기후 문제로 인한 농업 생산이 굉장히 나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부분에 그 회복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이 그 성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굉장히 높고 보시면은 그 물가 상승률 지금 10.5%인데 목표치가 3.5% 플러스 마이너스 1.5%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좀 부정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10월에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저희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